사건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지금 저희 터미널에 1톤 차에 화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제 차요? 홍 사장님 차량으로 좀 추정이 돼가지고 지금 소방서에서 왔거든요. 방문을 했거든요. 전소가 됐다고요? 네. 차에 불이 났답니다. 곧바로 트럭이 주차돼 있던 터미널로 달려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저렇게 돼 있던 거예요. 다 타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 하루아침에 차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날 주차된 차들이 많았는데 유독 사현 씨 트럭에만 불이 난 겁니다.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연락이 온 게 자연발화가 아니라 이건 방화 사건이다. 그날 새벽 주차장에 차량 한 대가 들어서는가 싶더니 불빛이 번쩍입니다. 누군가 불씨를 트럭에 던진 건데요. 불이 크게 번지나 했는데 다행히도 금세 잦아듭니다. 그런데 도망치던 방화범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무척이나 집요해 보입니다. 새벽 3시부터 4시 반까지 계속 1시간 넘게 불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트럭을 전소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데요. 결국 방화범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한 달 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 경찰관인데요. 네. 혹시 씨라고 아세요? 몰라요. 씨라고는 몰라요?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답니다. 일면식도 없는 이가 왜 그토록 집요하게 불을 낸 걸까요? 결국 방화범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연락이 한 통 누구한테 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사현 씨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발신인은 방화범.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여러 번 시도 후 사연님 차량 방화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방화는 휘발유로 했습니다. 팔 하나 잘라달라고 하고 다리 하나 잘라달라고 하고 다 죽여야 된다. 차례차례 다 죽여달라고 순서까지 정해놨나 봐요. 사현 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사람이 있답니다. 사현 씨는 곧바로 감옥에 있는 방화범을 찾아갔습니다. 반성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드러나 있는 내 사건뿐만 아니라 다 자백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사주를 받아 저지른 사건이 사현 씨 말고도 더 있다고 털어놨다는데요. 소장에 대해서 알지 않냐라고 그때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월 달쯤에 소문이 한 번 돌았었어요. 그 저희 택배 터미널 부지에서 어디 대리점 누구 소장님이 밤길에 맞고 쓰러져서 지금 못 나오고 있다. 2024년 7월 4일 날 저 사는 아파트에서 린치를 당해서 제가 50 동안 입원했었고요. 머리를 뭔가로 가격당한 후 기억을 잃었는데 상처는 심각했습니다. 목격자도 CCTV도 없어서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는데요. 피해자는 말에 의하면 저기서 보고 있다가 5시간 기다렸대요. 쇠망치를 들고 기다리다가 최 소장이 나타나자 곧바로 가격했다는데요. 뒤에서 와서 내 왼쪽을 이제 뒤에서 때렸대. 여기를 때리고 망치로 때리고 망치를 때리는데 안 쓰러지고 딱 돌아보고 멱살을 딱 잡았대요. 신랑이 하는데 다시 망치를 이렇게 때려서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엎어져 있었대.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런 다음에 엎어져 있는 나를 망치로 3번 땅 쳤다는 거예요.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긴 최 소장. 그런데 2달 후 명절을 맞아 고향집에 간 그에게 또다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희 아버님이 화장실 나갔는데 소리가 나니까 나가봤더니 막 KS탄 대문으로 나가봤더니 불이 너무 화력이 세서 뜨거워서 물을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집으로 불을 옮겨놓는 거. 불이 난 겁니다. 집에서 펑 소리가 나가지고 저희 00시 36분에 신고해서 화재가 최성기 완전히 불이 돌아가지고 불이 많이 난 상태다. 차량 블랙박스엔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한 10분 전쯤에서 한 2건 정도 감지돼서 그 블랙박스가 잡히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두워서 어떤 것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 역시 방화범 조 씨가 사주를 받아 저지른 짓이라는 겁니다. 범행을 사주한 사람은 최 소장의 시골집 내부 구조까지 상세히 알려줬다는데요. 살해하라고 사주를 받았지만 차마 할 수 없어 불만 지르고 도망쳤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칼로 심장을 찔렀냐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칼로 심장을 찔러야 한다고 했어요. 방화범이 현지에서 밝힌 이 내용은 과연 사실일까? 현재로 봐서는 꽤나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이야기들을 쭉 놓고 보면 첫 번째는 즉흥적으로 지어냈다고 보기에는 되게 나름의 논리성이 있어요. 논리적이고 통일성이 있는 주장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장들이 객관적인 증거에 탁탁탁탁 부합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씨가 허위로 공범의 존재를 이야기해서 얻을 이익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실제로 방화범은 추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그는 왜 이제 와서 범행을 고백한 걸까? 수소문 끝에 방화범의 여동생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녀 역시 편지를 보고 무척 당황했다고 합니다. 저는 놀랬죠. 놀랬고 믿지도 않았고 벙쪘고 꿈인가 싶기도 했고 남들이 봤을 때도 오빠의 증언뿐밖에 없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닌가? 이 사주로 인해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졌으며 자기는 단 하나 때문에 한 거라고. 그가 말한 단 하나. 그게 대체 뭘까요? 근데 오빠의 답변은 단 하나였어요. 나 너무 힘들어했고 너무 사랑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오빠한테 너 신이야. 그랬더니 그렇다고 봐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접견 당시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진짜 너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없냐 그러면서 징역에서 쓰는 영치금 넉넉히 주고 제가 출소 때까지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출소하게 되면 멀리 바다 가서 같이 살자고. 제가 만약 구속된다면 바로 혼인신고한다고 했습니다. 너가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풀어주면 아무도 없는 데서 나랑 둘이 살자.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 너가 잡히게 되면 너를 믿을 수 있게 바로 혼인신고서를 제출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오빠는 믿고. 그녀의 결혼 약속을 믿고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2022년 8월 9일 장하연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하연을 만나면서 전 배우자와 딸아이 모든 걸 잃고 이혼했습니다. 일단 오빠가 너무 사랑했던 여자고 그 여자 아니면은 뭐 죽을 생각까지 했었었거든요. 나는 얘 아니면 난 죽어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여겼던 그녀가 돌연 모습을 감췄답니다. 그렇게 아픈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찾아왔답니다. 2024년 6월 26일 갑자기 찾아와서 마음은 제가 너무 미운데 자기 몸이 절 원한다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우리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 장하연이 이번 일을 자기가 시킨 대로 해준다면 우리 같이 살 수 있다면서 우리 다시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조건으로 그녀가 부탁한 일은 홍사현 씨와 최 소장을 죽여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고 그녀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요. 하지만 마지막 편지는 반송돼 왔고 조 씨는 배신감에 자백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편지에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주장이 사실이라고 놓고 보면 는 공범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거거든요. 공범이 더 이상 자기에게 낭만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가 아주 강렬하게 깨달은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속은 거예요. 그 감정이 배신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배신감을 해소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를 사랑에 눈멀게 만든 여자, 그녀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 장하연은 현재 방화 및 살인 미수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요. 휴재를 원하지 않고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궁금해만 하시고요. 저희는 할 말 없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말도 없다고 전달해 주셨거든요. 장하연은 당시 홍사현 씨가 일하던 택배 대리점의 소장이었는데요. 고율의 수수료를 뗀 게 일단 또 컸죠. 그 당시에 평균적으로 다른 대리점들은 뭐 8%를 받는 분들도 계셨고 거의 다 10%였거든요. 어느 날 저희한테 그냥 종이 하나 이렇게 들이밀면서 사인해라 라고 하면서 15%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어요, 다. 택배 수수료로 갈등을 빚은 후에 차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가격당한 최 소장은 어땠을까요? 저한테 이제 돈을 빌려갔잖아요. 빌려갔는데 계속 내 돈을 준다 해놓고 나를 바꾸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민사소송을 들어가요. 피해를 입은 두 사람 모두 장하연과 금전적 갈등이 있었는데요. 내가 오빠 무슨 생명보험 들고 있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아 그거 나 다치거나 아플 때 보상받을 수 있게 종합보험 들어준 거야. 특이한 건 수익자가 가족이 아닌 장하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거 꽤 돈 많이 나오는 보험이다. 근데 이거 보상 하나도 없는 거고 죽어야지만 탈 수 있는 건데 이거 왜 들어놓은 거냐고. 만나던 남자들마다 다 그 생명보험을 지금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화범 말고도 생명보험에 가입한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 소장이 저도 계약자가 그 소장이었고 수익자도 그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고인데 채권이 각각 200만 원이에요. 맞아요. 와. 전문가조차 처음 보는 케이스라는데요. CEO들, 소위 말해서 상장사 CEO들이 가입하는 정도의 보험료 수준이에요. 특이한 보험 가입은 나중에 이게 보험 사고, 보험 범죄로 사실은 이렇게 변형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건 왜 이렇게 가입되어 있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생명보험에 가입한 남자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전에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보험 처음에 들게끔 한 것도 계약자하고 수익자, 피보험자만 그 전에 살던 남자. 전남편. 전 남편. 그리고 그 계약자는 그 소장이고 수익자도 소장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아마 한테 막 10억 넘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현재는 또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아,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네. 수소문 끝에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지를 하시는 거죠? 전 남편분이시라고 하시길래 웬만한 사람이에요. 좀 정신병자예요. 사건이 많았죠. 근데 갈 일이 저도 그때 당시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소독시오패스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어요. 걔 때문에. 님이 지금 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들어놨다고 저희가 또 그것도 제가 마음대로 해지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 알아봤는데. 보험이 생명보험이 맞나요? 네, 그럴 거예요. 그냥 걔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장하연,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사이코패스.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구로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종교다 이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 생기면 남자들한테는 울어버려요. 내 말을 왜 못 믿어? 울어버려. 그럼 네. 저게 거짓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